자, 방송 진행합니다. 시황 부분은 어차피 시장의 흐름은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좀 짧게, 그리고 박성재 TV에서 방송해드린 시황 부분, 그 부분만 잘 들여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부터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되는데, 다우 그리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전부 하락했잖아요. 일봉으로 한번 보시죠. 일봉으로 보시면은요, 그 다우 지수가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미끄러진 거예요. 보이시죠? 사상 최대치 고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은 다음에 미끄러졌다라는 내용 자체가. 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미국 증시의 흐름에서 그냥 1% 조정받았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위치가 어느 정도냐. 이게 뭐 무너져 내리는 전체 흐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추세의 악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미국장 빠졌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연동돼서 급락 나와요.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는데 사상 최대치 고점을 왜 찍었을까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지. 그냥 경기 따로 가고 실적 따로 가고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찍고 양봉으로 나오고 있던 시점에 새벽에 3시쯤인가요? FOMC 회의가 의사록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긴축에 대한 속도를 좀 늘리고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죠. 어? 아니 지수가 빠지려면은요 하루에 다우 지수도 뭐 3% 4%씩도 밀려요. 이럴 때 보시면은 이때 얼마 밀렸을까? 이때는 어, 마이너스 2.8이고 많이 밀릴 때 3, 4%씩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씩 어려우실 때는 이렇게 시장 지수 땡겨가지고 놓고 보시면서 예전에 얼마나 밀려 내려갔었지? 한번 밀리면 크게 밀리면 얼마까지 밀릴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종가 기준에 뭐 2%대라든가 이런 기준에 저점 기준에 2.81%라든가 그런 흐름들을 확인해서 놓고 보시면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폭이 얼마 1% 수준이다. 그럼 이건 뭐 조정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이건 뭐 조정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우지수는 장중에 계속 빨간불이었다가 막판에 밀린 거고요. 막판이 아니라 이제 뭐 의사록 나오고 3시 넘어서 우리나라 시간 3시 넘어서 이렇게 좀그 정도쯤일 거예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전일 1월 4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상태의 흐름에 개파락 나오고 돌려지는 흐름. 그래서 플러스까지 나왔어요. 플러스까지. 예? 플러스까지. 플러스까지 나오던 것이 이렇게 꿍 하고 미끄러졌는데 S&P 500 지수의 변동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뭐 9월 달 같은 경우 2.87%까지 장중에 2.87. 근데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추세의 흐름도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의 기준에 월봉으로까지 놓고 보시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폭.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폭.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기술주들의 흐름이 일단은 어찌됐든 기술주들이 긴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단순 논리로 보자 이거죠. 단순 논리로. 이번에 금리 테이퍼링부터 얘기를 할까요? 테이퍼링이 발동된 게 언제예요? 2013년도에 5월 달에 버냉키 회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합성어로 처음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고, 그렇게 해서 2013년 5월에 긴축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본격적으로 긴축을 단행했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성장주들의 조정이 아니라 기술주들의 폭등 랠리가
그 당시의 기준에 테이퍼링을 단행할 때 당시의 기준에 폭등 랠리가 연출이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게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2,900 높게 잡으면 3,000에서부터 5,200까지 급등 랠리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랠리죠. 그리고 실질적인 본격적인 긴축 금리 인상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려요. 그게 2018년 12월까지 올리는데 2015년 그 12월에 올리기 시작한 금리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바닥을 뭐 예를 들면 금리를 올려서 바닥 찍은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차익 실현 욕구. 앞에 볼까요? 금리 올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에서 차익 실현 욕구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2016년도에 이렇게 2016년 1월 달에 그러면 저 2016년 1월 2월 그 바닥 4,400포인트 거기서부터 2018년까지 이게 폭등 랠리지 무슨 뭐 이게 그냥 그냥 놀자판인가? 폭등 랠리 아니에요. 8월까지 폭등 랠리 나오고 그러고 나서 눌림폭이 조정폭이 그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죠. 즉 테이퍼링을 단행을 했던 실질 금리를 올렸던 시장의 랠리는 지속됐는데 그 시장의 랠리가 지속되는 그 흐름 속에서도 결론적으로는 기술주 성장주의 흐름이 시장 자체를 견인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긴축을 단행한다고 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느냐? 무슨 소리야? 무슨 시장이 조정을 받아요? 저런 강세를 띠고 있는데. 네? 경기가 좋아져서 긴축을 하겠다는데 그걸 악재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죠. 지금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김민호 선생님 카카오 어떠냐고요? 매수해도 되죠? 싫어요. 나는 카카오 매수 안 할 거야. 응? 카카오 좀 이따 전략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그 01번 방에 계신 아이고 01번 방에 계신 우리 김민호 선생님께서 카카오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해요도 아니고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나? 근데 저는 성장주보다는 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실적주를 좋아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카카오라든가 이런 그 게임주라든가 성장주에 대해서는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서 일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주력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누구? IT, 자동차, 화학 이렇게.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으로는 LG, 포스코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기아를 갖고 나갈까 하다가 뭐 기아도 괜찮긴 한데 일단은 뭐 추세가 나와 있는 오늘 추세 기준에 포스코. 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나스닥의 흐름, 기술주의 흐름이 긴축의 구간, 금리 인상의 구간에서 오히려 굉장히 강한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랠리를 연출했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전략에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긴축 때문에 성장주들, 기술주들 조종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없는 뭐 우리도 지금 게임주에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장주, 게임주라든가 또 블록체인, 또 NFT, 또 메타버스, 또 코인 관련주, 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주의 기준이 되죠. 뭐 몇몇 분들은 반발을 하시겠죠. 야 코인주가 지금 뭐 코인원이 어쩌고 비썸이 어쩌고 뭐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연결 실적인 거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성장주라는 기준 하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질 않아요. 오히려 실적주의 기준의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다시 원고 자료 보시면은 이래요.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30년물, 10년물, 뭐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거는 10년물이에요. 상승을 했지만, 또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상품 가격의 강세 부분도 연출되고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OTT 관련주들은 왜 빠지나요? 풍류 선생님께서 좀 더 답변 드릴게요. 성장주 전체 묶어서. 결론은요. 저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 지표가 제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확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지는 거고 실질 추세 범위는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하여간에 그 오늘 그 조정폭의 기준은 요거라는 거죠. 오늘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의 긴축 때문인데 그 긴축의 내용이 이거예요. 연내에 대차 대조표 축소 뭐냐? 양적 긴축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산 매입의 축소잖아요. 테이퍼링이라는 자체가 자산 매입의 축소.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 채권을 매달 1,200억 달러를 사주다가 그럼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1,200억 달러가. 근데 300억 달러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900억 달러를 사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엔 더 줄이고 해서 테이퍼링을 한다. 이 얘긴데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유동성을 주고 있는 유동성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약을 주고 있어 지금 만약에 뭐 비타민제를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있다고 치면 4알 주던 거 3알, 3알 주던 거 2알, 2알 주던 거 1알 드리겠다 이 내용인 거예요. 가지고 있던 걸 뺏어가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양적 긴축을 그 다음에 하겠다. 그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뭐다? 풀려 있는 자산까지 회수를 하겠다. 인플레이션이 좀 가파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올라올 때는 왜 손을 놓고 있었냐?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도에 대선 공약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조 바이든 후보 그 당시에 후보 양쪽 다 공약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들처럼 내가 돈 더 많이 뿌릴게라고. 그렇게 해서 누가 됐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어찌됐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본인이 공약한 경기 부양책에 뭐 2조 달러 수준의 혹은 뭐 1조 달러 수준의 부양 체계 자금을 정부 자금 정책 자금을 뿌리겠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경기가 좋으니까 긴축해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엇박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할 땐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에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1분기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불거져 있었죠. 아니 왜 경기가 살아나는데 왜 긴축을 안 하지? 테이퍼링을 단행해서 지원해 주던 자금을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결론은 의회에 통과된 게 2월인가 3월인가요? 하여간에 정책자금 선거 공약에서 뿌리겠다는 자금이 통과된 게 그 과정 속에서 FOMC에서 어떻게 강경한 매파의 발언을 하겠냐 이거지. 비둘기파의 발언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쭉쭉쭉 지나오다가 이제는 테이퍼링을 단행하게 해도 되겠다 한 시점이 이제 5월 초인가 6월 초에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집니다. 5월 초인가 6월 초에 옐런 전 의장이 옐런 뭐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이제 긴축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예요 테이퍼링이. 예? 그때부터 본격화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또 금리 인상도 2023년으로 예측했던 범위를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2022년도에 하는 게 좋다.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제는 그냥 좋아지고 있다가 아니라 확정치를 내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2022년으로 땡겨놓고 이제 대차세대표 축소 양적 긴축은 뭐 2023년이나 2024년도에 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야, 병행할 거야. 그 부분이 이제 충격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그 충격이 추세를 완전히 깨트릴 충격이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라는 거야. 왜? 지금 지표 좋은 거는 다 확인되고 있어요. ADP 민간 고용이라는 거는 비농업 분야에 대한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 민간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실업률이 중요하긴 한데 이미 이제 미리 발표되는 내용 저 부분도 많이 참조를 하죠.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고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고용이 좀 예상치 하회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지만 실업률은 긍정적이었고, 거기에 이제 이 시티그룹에서 시티그룹만 비이성적으로 이런 전략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그 시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 상향 5,100으로 5,100으로 지금 4,700이에요. 4,700, 4,900 예상해 놨던 부분을 5,100으로 올해 랠리도 지수 기준에서 상당폭 나올 수 있겠다. 뭐 긴축 우려하고 막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표가 좋고 그리고 연말 목표 지수를 상향하고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고요. 결론은요.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이 지표들 개선된 지표들과 함께 장중에 분명 올려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전략 부분을 금리 제로 금리에서 세상의 시장이 붕괴된다는 말은 나는 살다 처음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책이 비이성적인 정책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큰 조정을 받는다. 정책을 떠나서 진짜 경기가 충격을 받아서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오르는 거, 물가가 오르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뭐 체감온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뭐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뿌려졌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10배 증가할 정도로 4조 6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 터진 거래대금이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이 터질 정도로 유동성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코로나19 이후에 뿌려졌다. 근데 지금도 문제가 된다면 말 그대로 제로금리에서 더 내릴 수는 없으니 유동성을 무리하게 뿌려대겠죠. 시장이 붕괴되게 냅두질 않아요.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부분이 저렇게 금리 인상하던 시점, 금리 인상하던 시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요 시점 17번 올린 거예요. 25bp씩 0.25%포인트. 그래서 1% 금리가 5.2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때까지 시작은 뭐다? 폭등 랠리다. 그때 주도주는 IT가 아니었어요. 30년 만에 업황 호조세를 가지고 가던 누구? 30년 만에 조선주. 지금 조선주는 그냥 실적이 개선된 거일 뿐이지 저 당시에 조선주는 2005년도 선복과잉이 있을 때 조선주는요. 70년대 초반에 대규모 발주가 있어서 그때 이제 조선주들이 선박수주를 하고 대규모 물량을 찍어내고 배 수명 30년인데 경기가 좀 크게 회복되지 않아서 노후 선박 쓰고 있다가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해운주도 운임이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더 필요다 해서 배에 대한 발주가 나오고 그게 30년 만에 업황호조예요. 그러면 그 2000년 초반 2005년까지 해서 선복가행인데 그럼 2005년에 찍은 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2005년 전후에 1, 2년 동안 찍은 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명이
예전보다 기술이 더 좋으니까 최소 30년, 뭐 25년, 뭐 20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20년이라고만 해도 2025년쯤 돼야 업황의 정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기준은 조선주들의 경우는 일단 어찌됐건 지금은 주도력이 제한적이다. 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조선주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있었죠. 응?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 요인이 없었어요. 환율이 2007년도에 900원을 이탈합니다. 어찌됐든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 금리를 올렸죠. 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18년도까지 올렸어요. 근데 그때 금리를 올릴 때 기준 시장도 역시나 강세. 기술주들의 랠리. 왜? 한 방에 무슨 뭐 금리를 1%, 2%, 3%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기술주가 뭐 거품이 빠진다 이런 흐름이 되진 않아요. 특히 기술주는 뭐다? 실적이 돼 있다. 뒷받침돼 있다. 오히려 기술주 이외에 우리나라 기준의 비이성적인 테마주들 그게 문제인 거죠. 아까 그래서 질문 주신 성장주 관련해서 OTT 관련주들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가요? 성장주들에 대해서 시장이 만약에 불안 요인이 확장이 되면은 성장주들에 대해서 조정이 급히 나옵니다. 왜?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성을 찾게 되죠. 어떻게? 야 이거 봤더니 실적도 이건 아니잖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 들어갈 때는요. 변동성이 막 확장돼서 움직이니까 그걸 보고 분화방처럼 확 따라붙었는데 주가 밀려서 내 자산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들여다보는 거죠. 야 이걸 가져가도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결국은요. 들여다봤더니 아닌 거야. 거기다가 더 빠져.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투매가 나오죠. 투매를 또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폭이 깊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 긴축이나 뭐 금리 얘기 나오고 이럴 때 조정을 받을 때는 성장주들의 조정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주는 성장주가 아닌데 조정이 나오면 이거 뭐야라는.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요. 최근에 IT는 조정이 안 나와요. 조정이 나오질 않죠. 조금 전에 나스닥 비교해드렸지만 지금 표 차트 나중에라도 또 보시면 돼요. 응? 나스닥이 언제 금리 올릴 때 또 긴축할 때 조정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응? 요 기준이잖아요. 요 기준. 테이퍼링 2013년도 14년도까지 단행. 그리고 2015년도 12월 기준에 그리고 2018년도 12월 기준까지 여기까지. 그 누적 그 수익 범위가 형성되다 보니 요 자락에서부터 조정이 좀 나와 있었던 것뿐이지 추세적인 뭐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 추가적으로 더 풀죠. 각도가 더 가팔라지죠. 윗방향으로.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준도. 빠질까요? 지금의 기준에 시장이 빠질까요?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의 기준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게 훼손된 이 시점에 빠질 수 있을까? 못 빠져. 안 빠져. 시황 빨리 넘어갈게요. 팍스 쪽에 어차피 있으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전혀 문제 없다. 끝. 예? 빨리 넘어가고 종목 넘어가야 되겠어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체력에. 그리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1,300원이 넘겨지면 그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럴 때. 야 이거 심각한데라고. 결론은 IMF가 아니라 코로나19 때 저때 1,300원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 1,295원이었나요? 하여간에.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급격히 안정화를 찾게 되다 보니
1,300원 수준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1,100원 수준까지 내려왔고 정상적인 흐름 뭐 가져갈 수 있는 범위에서 1,200원 올라왔잖아요. 1,200원 올라온 적은 많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때 1,200원 적인 1,200원 수준인 적이 많았잖아요. 일시적으로 한 번씩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많았잖아. 뭐가 그렇게 버겁나?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환율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요. 1,200원 넘기면 그때 조금 야 이거 뭐 뭔가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 다음에 1,300원까지 올라오면 그거는 이제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어떤 걸 다 팔고 쉴까 이런 거. 1,300원 올라오고 1,400원 1,300원이 훼손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있든 우리의 문제가 있든. 그때 대해서 고민하세요. 지금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연동이 되죠. 엔화의 약세 부분이 달러의 강세를 유발시킨다.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환율이라는 게 뭐 한쪽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변동성 대비해서 무지하게 크죠. 엔화의 변동성이. 달러화하고의 기준을 맞춰서 그래요. 달러화 같은 경우에 비율 자체가 이렇게 100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크로네, 스웨덴의 크로네, 스웨덴 화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GDP 대비해서의 비중이에요. 저 57.6으로 해놨는데 저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킬게요. 당연히 이제 유럽 전체적인 유로의 GDP가 월등히 더 클 수도 있지만 영국 빠지고 독일, 프랑스 저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제 기억에서는 유로의 비중이 달러 인덱스 6개 통화 중에서 유로의 비중이 57.6까지는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물론 제가 잘못된 거일 수 있으니 내일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저 비중 부분을 확인을 해서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무지하게 강세를 떼어서 문제가 되느냐. 지금 강세죠. 응? 12월 17일 기준에서 96이고 지금 기준 97을 넘겼나 모르지 않나요? 1월 6일자에 96이네 여전히. 근데 월선으로 보시면 저게 가파른 위치냐? 아니야. 아니에요. 100을 넘긴 경우도 있어요. 그때의 기준에 시장이 붕괴되거나 조정을 받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 지수에 대해서도 뭐 달러 강세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강세 흐름도 있었다. 근데 멀쩡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독일, 일본 전부 추세는 일단 전부 긍정적이다. 그 추세 범위의 흐름은 전부 기술주가 갖고 간다. 예. 박성재 TV 시황 부분 좀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들이 오늘 하여간에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시가총액 뭐 최상위에 있는 코스닥 종목이 다 성장주죠. 사실은 실적보다는 더 많이 부풀려져 있는. 그렇게 되면서 뭐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사실상 저평가는 아니죠. 성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에코프로 BM과 LNF도 지금 저평가 상태의 기준은 아닙니다. 예? 성장성의 기준이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마찬가지. 예, 결국은 여기 HLB까지 제약으로 잡고 뭐 첨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의 기준이 맞고요. CJ EMM 엔터의 기준이고 다 성장주죠. 실적 가치주가 코스닥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LX세미콘도 성장주로서도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이 그나마도 다른 여타
게임, 제약바이오 이런 쪽보다는 실질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업체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석가리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또 다시 무슨 얘기냐면 뭐 작년 기준에 9월 또 11월까지도 2차 전지 뭐 2차 전지 삼형제가 작년에 불꽃 날린 하고 올해 좀 쉬고 있을 때 1분기 이후에 쉬고 있을 때 그러니까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잠시 쉬고 있을 때 에코프로의 기업 분할을 통해서 변동성의 확장이 7월, 8월 나오기 시작하고 9월 달 뭐 여러 가지 요인, FOMC 시장 선진 시장의 지수 편입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서 움직임이 가장 세게 나왔던 것이 2차 전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그렇죠. 에코프로 BM LNF 뭐 첨보 그밖에 롯데케미칼 뭐 SKC 뭐 대주전자재료 뭐 끝도 없이 많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아름아름 바뀌어서 10월부터 움직임 변동을 이끌어냈던 또 그 이전에 액분 이전에 움직임 폭을 이끌어냈던 위메이드의 8천억에서부터 7조 5천억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40% 50%씩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일단 조정이 나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발력이. 근데 이쪽의 기술적 반발력과 사상 최대치 기준에 이제 뭐 고점을 찍어 놓고 조정을 받는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단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좀 과하게 미끄러진 실적주들 그냥 일반적인 실적 말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는 IT 반도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쪽도 지금 단기적으로 훅 하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돌려질 때 기준은 낙폭과대주에 대한 가격 반발력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고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이 미끄러졌던 쪽도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 이후에 기술적 반발력 이후에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 금리 얘기 나오고 긴축 얘기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실적주죠. 실적주. 그 실적주의 기준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연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장주입니다. 아니에요. 저평가예요.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255조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의 영업이익은 어때요? 55조, 12조. 그 다음에 LG화학 자동차 그 기준에서 8조, 5조, 5조. 나머지 종목군들이 성장주의 기준이 되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 6천억. 영업이익 6천억. 2022년도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가총액은 55조인데. 저런 부분이 이제 성장주라고 인식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범위입니다. 실적주는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실질적이 강한 LG화학.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주도업종군은 바뀐다는 쪽 인식하시고요. 요건 빨빨 넘길게요. 뭐 실적 수익 났습니다. 뭐 어쩌고 다 넘기고. 야 오늘도 지금 한계가 오는데 제가. 어차피 이제 뭐 가입하실 분들이야 뭐 알아서 홈페이지 오셔서 찾아오셔서 가입을 하시니까 한 번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오세요. 홈페이지 오시면 메인 상단 화면에 이렇게 가입 상품에 대해서 나와요. 자산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VVIP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것도 빨리빨리 넘깁니다. 맨날 똑같은 교육 내용이니까 뭐 새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예전 그 내용을 공지사항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지사항에서 예전 내용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부분이 나와요. 하이닉스 차트만 간단하게 놓고 볼까요? 예. 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90, 11월 1분기 실적 3조 1천억. 하이닉스는 12월 결산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10, 11, 12가 4분기 실적이 됩니다. 그 4분기 실적이 얼마? 4조 4천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조 1천억 대비 월등 높은 4조 4천억까지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 실적주로서의 충분한 저평가의 기준에 놓여져 있다. 실적주로서. 일본 기준에서 좀 아쉽게도 망청 이후에 시장 전체적으로 밀리다 보니 미끄러진 모습이 연출됐지만 결국은 전일 대비 플러스까지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저 언제 사지라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신 분들이 계셨다면은 금요일 기준에 좀 세게 돌려야지. 만약에 금요일 날 세게 못 돌린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뭐 시장의 흐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시장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긴축이나 이런 게 호재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주의 범위에서 저 하락 장악형 뜬 가격대를 강도 있게 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을 첫 번째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보고 두 번째 기술적으로 놓고 보실 때 하락 장악형 주봉상의 흐름이고 거래 실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렇게 끝나더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 그 여력이 있다. 실적을 바탕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그 꼬리가 달려서 망청이 형성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또 하이닉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자가 계속 나갔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기준에서 거래대금 6이 좀 아쉬워요. 거래대금이 좀 더 올라와야 되죠. 거래량도 한 500만 주씩은 꼬박꼬박 터져줘야 돼요. 본격 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그런 인텔 낸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결실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금 유치만 잘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지분이 없다라는 거 10% 수준. 개인 지분이 10% 수준. 제한적이죠.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메이저들의 시장 방향성 논리, 그다음에 상품의 개정에 뭐 청산 혹은 신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끼리도 손바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비중이 적은 상태에 외국인들 48.9%의 비중 또 나오지 않을 최대 주주의 지분 연기금도 대주주 지분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 자사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결론은 유통되지 않을 물량이 상당합니다. 개인들 물량도 전체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부분의 지금 추세 강화 부분은 개인들에 의한 흐름이 아니고 뭐 개인들이 물량 뺏겨야 그것도 의미가 없고 뺏기면 얼마나 뺏기겠어. 결론은 얼마나 탄력적으로 윗방향의 흐름을 주느냐인데 그것은 거래 대금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루에 500만 주 이상의 거래 대금을 좀 놓고 보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의 저 추세 범위, 월봉에서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형, 그러나서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에 삼선 전환도로 기준 잡으면 하락 장악형, 그리고 동그라미 쳐드린 저 부분이 샛배령, 샛배령 이후의 흐름. 주봉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일랜드 개까지 떠 있어요. 아일랜드 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이렇게 꼬리 줄거놨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날 조금 움직이면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이 아니라 조금 더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건 그 12만 8천 원까지 그래 봐야 뭐 2% 3%예요. 12만 8천 원 뭐 넘기는 흐름으로 마감이 된다면 주봉상의 망치형 추세 강화의 부분 거래량 터지고의 흐름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내일 꼭 들여다보시고 내일 만약에 돌리는 흐름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또 보시면 되죠. 일봉입니다. 일봉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망치형이 떴는데 아쉽게도 오늘 개파락 이후에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개파락 이후에 힘의 강도를 보여준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망치형의 편입 단가, 편입 구간 대비 눌려져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금요일날 하여간에 저 흐름이 제대로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의 일주 월봉의 기준이고요. CIS는 내일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IS는 왜 그러냐면 지금 CIS를 저평가 상태로 인식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CIS 같은 경우에 LG화학의 IPO 그러니까 LG화학의 물적 분할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IPO 그 IPO의 이슈 때문에 장비주들의 관심도가 증가할 수 있는 위치. 근데 결국은 이쪽도 메이저가 아니면은 주가 흐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3거래일 동안의 거래를 수반해주고 그리고 메이저가 이렇게 매수 강도를 넣어줬어요. 엄청난 물량은 아닙니다. 하루에 뭐 시가총액 이자막 1조 넘긴 종목에 2, 3%씩도 하루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2, 3%에 꼭 수급만 들어오는 그 기준은 아니죠. 40만 주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65만 주까지 들어왔던 물량이 32만 주가 차익 실현으로 나간 것 같아요. 뭐 손바뀜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그 프로그램 쪽에 30만 주 이상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여력대로 금요일 날 한 템포 더 들어와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뭐 무리수도 쫓아붙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관심은 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발 또 리비안발 성장성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하시고요. 수급 범위가 지속적으로 좀 더 크게 개선되는지 여부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최소 거래대금은 최소 800만 주 지금 오늘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들여다 보시죠라고 윤정도가 설정할 때는 최소 1,200만 주 최소 그렇게 해서 2천억의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되어 들여다봅니다. 자, CIS 어찌됐건 뭐 나쁘지 않은 추세 범위의 흐름에 주봉상에 금요일날 거래가 얼마나 터질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승익대 확인형 변형 기준의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이 긍정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CIS 뭐 이런 이슈가 있고 매직 그 시그널 잡아드리고 매직 계산기 설정해드리고 와 지금 거의 제가 한계가 옵니다. 원래는 마케팅을 해야죠. 그죠? 방송을 하고 왔으면. 근데 마케팅을 떠나서 교육을 좀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23일에 12월 23일에 63만 1,000원 그리고 12월 27일에 62만 5천원 그리고 12월 23일 날 63만 원 27일 날 62만 5천원 이런 문자 내용이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64만 원 1월 4일에도 64만 3천원 64만 5천원 그리고 1월 5일에도 66만 3천원까지 계속 결론적으로 66만 8천원 68만 원 68만 2천원 계속 매수 사인을 어제도 좀 공격적으로 잡아드리고 오늘도 3번의 문자 사인 나가서 LG화학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런 이유는 뭐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IPO 자금 조달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의 재평가. 흥행은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예,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의 윗방향으로의 확장 이런 부분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LG 화학의 경우는 실적 범위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평가 인식이 잡힐 수 있는 수준의 화학업종의 실적인 거고, 국내에서는 조금 뭐 화학으로만 띄워놓고 보자면은 시가총액이 좀 클 수도 있지만,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처럼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IPO 이달 말이에요. 시장의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 조정에 대해서 시장 조정에 대해서 기관들이 이때 IPO 공모 자금 들어가려고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아랫 방향의 변동성이 나온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될 때 그때 막 자금이 몰릴 테니까 그럼 시장이 무조건 빠진다 논리적으로. 아 그러면은 뭐 하려고 주식 겁니까? 옵션 매매를 하죠. 옵션 매매에서 풋에 베팅을 하고 지수 지금처럼 조정받으면 큰 수익 내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 IPO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종목을 정리한다. 에이, 근데 그 정리하는 그 물량을 또 다른 쪽, 또 다른 메이저가 못 잡아낸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에이, 그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LG 화학의 기준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유통 물량도 뭐 개인에게 넘겨준 물량도 제한적이에요. 그 장중에 이제 오늘 뭐 저점 편입을 또 추가적으로 잘 했는데 이런 맥락. 오늘 벌써 퇴근하셨을 것 같고 아까 제가 팍승려 TV만 돌린다고 했는데 이데일리 방송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 LG화학이나 삼성 아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캔들 설명을 좀 드려놨었으니까 지금 제가 벅차서 못할 것 같아요. 상승익대 확인형까지 LG 화학 월봉을 돌려놨어요. 12월 뭐 8일 기준인 거고 저때 이후에 이제 한번 조정받고 이렇게 또 주봉이 쭉 뻗어 올라왔죠. 요것도 지금 장중에 자른 기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가 68만 6천 원인가 69만 원 아닌가요? (69만 원인데) 야, 우리 직원분들 하여간 내가 무지하게 혼내줘야 돼. 그냥 잘라놓은 거를 그냥 막 쓰네. 안 되는데 그죠? 69만 원인데 막 잘라놓은 걸 그냥 마음대로 막 쓰네. 자기네 마음대로. 혼내줘야 돼. 그리고 일봉의 기준 이것도 68만 6천 원에 본인들이 잘라놓은 거. 윤정두가 아마 방송할 때 잘라드린 차트인 것 같아요. 윤정두가 잘라드린 차트. 더 커져 있어요. 더 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 기준에서는 뭐 다른 분들 이런 계좌 뭐 보여드리면 뭐예요? 한번 볼까요? 그냥 문나님 1월 아마 중순쯤에 다시 이제 복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흔들려서 혹시라도 손실이 있으시면 안 될 텐데 주변이 아니라 뭐 개인적인 볼일 보시고 1월 초중순에 복귀하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하셨는데 어찌됐건 이런 대형주에서 극대형주에서 전부 다 수익을 잡아가서 작년 5월에 가입해서 작년 9월 말까지 얼마? 70%의 수익을 냅니다. 3억짜리 계좌에서 2억 원 이상의 수익 그리고 그게 9월 말까지인데 10월
위메이드 뭐 200% 올라왔죠. 그리고 뭐 11월, 12월 매매가 긍정적이셔서 좋은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이번 그 12월 조정장에서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PDF 파일도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PDF 파일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커뮤니티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장 전에 오늘도 올려드린 종목 보면은 이렇게 운영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장중에 여러분들께 뭐 정회원님들, VVIP 회원님들 보시면 좀 야, 왜 그렇게 해줘? 우리만 잘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유무료의 차이는 심야 시간에 올려드릴 때는 거래량까지 다 올려드려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료 라이브 방에서는 저걸 다 올려드리죠. 이제 종목 기준 거래량까지 이렇게 기준 거래량까지. 그래서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를 시가총액 극대응주를 올려드렸는데 LG화학, 포스코는 뭐 급등이 나온 거고 사실 SK하이닉스도 오늘 같은 장에 장중에 플러스 1.2%까지 작지 않죠. 동진세미컴 잠깐 반짝했고 한국 BNC가 오늘 뭐 한 9%까지 추가 강세를 띄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을 오픈해드리고 새벽에 오픈해드릴 때에는 거래량을 같이 넣어서 오픈을 해드립니다. 개장 전에 한 번 더 오픈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개장 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업종군 종목군이 조금씩 바뀌니까 또 이슈가 불거진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 위주에서 변동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장중 기준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여기는 우리는 유료방은 매매 사인도 나가고 있고요. 장중 기준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전략 부분 SK 하이닉스의 전략 부분 올려드립니다 해서 동영상 링크 올려드리고 또 장중 기준에 LG 디스플레이 전략도 이렇게 해서 동영상 링크까지 같이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한국 BNC의 변동성의 기준에 한국 BNC의 동영상 전략까지 또 같이 올려드리고 또 장중에 계속 장중 기준에 이렇게 CIS 같은 경우에 17% 변동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노란톡에 계시면 내일 장중에 이렇게 다 올려드려요. 뭐 환율 그리고 채권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채권 가격 이런 흐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다 올려드려요. 다 무료로.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준점은 유료 방에서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물적 분할 때문에 뭐 LG화학이 더 할인받아야 돼 뭐 그런 걱정을 하시고 계시고 투매를 하실 때 그걸 막아드리고 비중을 다시 늘려드리고 뭐 그런 기준점.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꾸려드린다는 그 차이점. 이렇게 해서 뭐 문자 사인도 나가기도 하고 전략 올려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료방보다는 좀 빠를 수밖에 없겠죠. LG화학의 전략 이런 부분들. 그래서 노란톡에 계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료도 올려드려 또 교육도 해드려 동영상 교육 자료도 올려드려 이것을 나는 수익이 목적이다. 교육도 좋지만 수익 위주로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VVIP 방이 별도로 있으니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치시면 오실 수 있어요. 히든 종목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캔들 부분에 오늘 이제 이델리도 같은 시황을 좀 잡아드렸고 이걸 한 20분 이상 해드렸어요. 시황 부분을 그렇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지수 설명 부분 드리고 그리고 종목 설정 부분을 좀 이제 잡아드렸었는데 LG화 고맙다 이런 캔들에서 캔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요 캔들에서
어마어마하죠. 이걸 주봉으로 다시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를 69만 원으로 이거는 바꿔놨네. 69만 원으로. 주봉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응?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력주이기도 하고 VVIP 회원님들은 편입의 기준을 잡으셨겠죠. 저 상태에서. 편입의 기준. 방송에서 이게 언제예요? 1월 4일. 1월 4일. 그러고 나서 5일, 6일. 이게 끝일까요? 아니지. 아니죠. 그럼 매수는 어디까지 가능해요? 내일 형성되는 고점에 꼬리가 됐든 뭐 종가가 그렇게 끝났던 그 고점까지. 그 고점이 1거래일의 그 캔들 시가에 못 미치거나 살짝금 짧게 형성되어 있는 꼬리 부분, 고점 부분에 못 미치면 그럼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는 1거래의 캔들의 고점까지를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되돌릴 때 기준은 3거래일, 지금 형성되어 있는 캔들의 요 캔들의 금요일 종가에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몸통의 절반을 일단 되돌리고 훼손시키게 되면 손절. 그리고 패턴이 한번 뜨면은 한 방향으로 계속 뜹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일주월봉 중에 주봉 월봉의 기준은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LG화학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려요.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변동성 그리고 실적. 실적은 하이닉스가 월등히 뛰어나다. 시가총액은 역전당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교육인데 요거 이제 지난번에 이데일리 TV의 녹화 방송 좀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넘기고 금요일 장세 해드리고 일요일 날 좀 깊이 있는 교육을 또 들어가 보자고요. 마지막에 이제 종목이 이건데, 예? 210% 오르고 나서의 흐름의 종목인데, 이걸 잘라서 이렇게 당겨서 보면 뭐 하락, 장악형의 기준, 그리고 지금은 상승 잉태형의 기준. 거래량만 좀 많이 터져주면은 신뢰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종목은 뭐라 그랬어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포스코의 영업이익 8조, 영업이익 8조 대비해서 주가 눌림폭은 좀 과도했고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 있는 상태예요. 추세 부분은요 월등히 강화되겠죠. 그죠? 카카오 부분 어떠냐고요? 매수해도 되죠? 라고 하셨는데 저는 싫어요. 카카오. 왜냐면 말 그대로 성장주의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42% 빠졌으니까 낙폭과대다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가격 반발력 나온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급격한 변동성 확장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잘 나와야 시장 수익률 정도. 그래서 일단은 관망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관망이다. 어떤 패턴도 없고 그냥 떨어지는 칼날이고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관망이다. 엄지척 한번 가시죠. 엄지척. 지금 뭐 엄지척이 30개뿐이 없어. 조금 전에 한 80분 계셨는데 지금 66분인데 엄지척 해주시고 엄지척 좋아요. 그리고 자 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 채팅방 카톡방 채팅방에 상상 카톡방 채팅방에 상상 한번 갑시다. 지금 다우지수는 약보합이고 S&P 500 지수는 0.30 강세고 나스닥은 0.44 강세인데 이거 땡큐한 거죠. 상상 3333 상상 3333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출석 체크 한번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3333 얼른요. 미국장 지금 개장됐잖아. 빨간불이잖아. 윤정도 말이 다 맞잖아. 시황 어떻게 할 거예요?
윤정도가 얘기한 시황 다 맞는데 상상 3333 얼른. 자, 오늘도 일단은